자, 오늘은 이제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는 소설을 좀 배워볼 건데요. 자,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어요. 자, 과연 어떤 점에서 이 작품이 여기저기 교과서에 실려 있고 아이들이 많이 배울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자, 일단은 소설치고 조금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중편 소설로 분류가 되고요. 또 이 작품은 환경소설이라는 갈래로도 분류가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단소설이라고도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환경소설,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분단소설이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된 배경은요, 이제 동진강 하구라는 공간적 배경이 있어요. 이 동진강 하구에는 이제 도요새라는 철새가 오는 도래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도요새라는 새가 이제 이곳을 왔다가 또 다른 데 날아갔다가 또 왔다가 다른 데 날아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즉 아버지와 그리고 병식이라는 아이와 또 병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순서를 바꿔버렸네. 병국이가 첫째니까 좀 순서를 바꿀게요. 빼고. 자, 아버지의 아들 병국, 그리고 둘째 아들 병식, 이렇게 세 인물이 주된 인물이 될 건데요. 이 세 인물이 각각 도요새를 다 이렇게 대하는 관점이 좀 달라요. 도요새에 대한 어떤 관점 차이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도요새에 관한 명상인 거죠. 한마디로 도요새에 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아버지의 생각, 병국이의 생각, 병식의 생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과연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일단은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가볼게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 도요새는요. 자, 아버지는 일단 실향민이에요. 실향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다 실향민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북한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분단으로 인해서 고향을 돌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타의적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향민이고 언제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늘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빠 입장에서 도요새는 내가 못 가는 북한 땅도 날아다니는 어떤 자유로운 존재, 부러운 존재라고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새를 보면서 너는 북한을 갈 수 있구나, 나는 못 가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의 관점이고요. 자, 첫째 아들 병국이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가 잡혀갔었어요. 학생운동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1970년대가 배경이거든요. 이것도 적어볼까? 1970년대가 배경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산업화가 한창이고 또 민주화가 또 한창이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국이는 이제 대학생 신분에서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가 감옥을 갔다 오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환경 관련 운동들을 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병국이 입장에서 도요새는 안타까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요즘 도요새가 동진강 하구에서 죽은 채로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국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죠? 자, 이걸 한번 자리를 좀 옮겨서 적어볼까요? 어디로 가야지 괜찮을까? 이쪽?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둘째. 병식이라는 애는 재수생이에요. 재수생인데 얘가 이상한 일을 배운 거야. 뭘 배웠냐면 친구 따라 도요새를 잡아다가 박제를 해서 그거를 용돈벌이로 팔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를 죽여서 박제를 해서 그거를 박제품을 사는 사람들한테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도요새라는 게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돈 버는 수단이에요. 돈 버는 수단. 자, 이 세 사람의 그 도요새에 관한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된 이야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작품에서 가장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 이야기 진짜 길어요. 진짜 긴데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이야기가 나뉘거든요. 그럼 이 1부, 2부, 3부가요. 각각 시점이 달라요.
1부는 둘째 아들인 병식이의 시점에서 이어지고 2부는 첫째 아들인 병국이의 시점에서 이어지고 3부는 아버지의 시점에서 이어진 다음에 4부는 전작시로 이루어져요. 즉 전지전능한 서술자의 시점에서 쫙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야.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3부를 좀 볼 거예요. 3부. 이 교과서에 이제 3부가 실려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점을 보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특징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이 작품은 현재에서 과거를 넘나드는 역순행적 구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진 작품이구나를 좀 알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부분 줄거리는요.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하고 즉 공간적 배경이죠. 언제부턴가 도요새가 사라지고 있다. 왠지 알죠? 일단은 이제 환경 오염 때문이기도 하고 저런 이제 병식 같은 애들도 생기는 거예요. 자, 재수생인 병식 나왔죠. 용돈을 벌기에 친구와 새를 밀렵하는 일을 한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형 병국은 첫째 아들이죠.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제적된 후 낙향하여 자책감을 갖고 살아간다. 자, 시국 사건이라는 게 이제 그 민주화 운동 말하는 거야. 학생 운동. 그러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동진강 철새 사라지는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요. 자, 이 시점에 나죠. 자, 여러분 나왔으니까 1인칭 서술자예요. 자,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두 개의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으로 자 지금 이렇게 가족들 인물 속에 쭉 이어지고 있죠. 동진강 하구를 찾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자, 동진읍에 정착했던 그의 가을이던가 그쵸 여러분 딱 회상이죠. 시작하자마자 회상. 자, 여러분 봐봐. 분명 그전 이야기는 현재 시점이었겠죠. 한마디로 역순행적 구성으로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정착했던 그의 가을이던가 전쟁 전 고향 땅에서 본 도요새 무리를 동진강 삼각조에서 발견했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 되게 반가웠겠죠. 왜냐하면 이제 내 고향은 북한인데 거기에도 도요새가 사는데 여기 남한에도 지금 도요새가 사니까 마치 헤어진 부모와 동기 간의 약혼녀를 만났는데 반가웠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은 실향민이기 때문에 이 도요새를 보고 반감을 느꼈다는 거죠. 너희들이 즉 도요새 말하는 거죠. 휴전선 위 통천을 거쳐 여기로 날아왔으려니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지면 울컥 사무쳐 오는 향수라는 게 우리 정지용의 향수 배운 적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심사를 못 견디게 긁어놓았다. 가져온 술병을 기울이며 나는 셋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진짜로 대화를 나눈 건 아니겠죠? 한마디로 이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이렇게 해소했겠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새들을 보면서 좀 이제 해소를 했겠다. 내가 말하고 내가 세어대어 대답하는 그런 대화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새가 고향 땅 부모님이 되고 형제가 되고 어떤 땐 약혼자가 되어 내게 들려주던 그 많은 이야기를 나는 기쁨에 들떠 때때로 설움에 젖어 화답하는 그 시간만이 내게 살아있는 진정한 시간이었다라고 화자는 지금 그러니까 글쓴이가 아니죠. 미안. 소설이니까 서술자죠. 서술자는 지금 그 외의 시간은 진정한 시간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지. 한마디로 지금 이 나라는 서술자는 이 남한 땅에서의 생활에 조금 정을 붙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삶의 의미가 적은 상태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요새를 만나는 이 시간만이 진정한 시간이라고 느꼈대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의 부침 속에 고향에 대한 내 향수도 차츰 식어갔다. 이건 뭐야? 시간의 흐름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졌다라는 거지. 새떼가 부쩍 줄어든 동진강 하구도 자 여러분 이게 왜 공장이 들어오면서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 오염 때문에 지금 새떼가 줄었어요. 인생과 함께 황혼을 맞고 있었다. 동진간이 악취 풍기는 폐수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지금 환경 오염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죠. 지금 보는 바다 역시 헤엄쳐 북상은 며칠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던 거리가 까마득히 멀어 보였다. 즉 한마디로 이제는 고향이 좀 멀게 느껴졌다. 즉 심리적 거리감이 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는 고향이 막 가깝게 느껴지진 않았다는 거야. 철새나 나그네새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만 해가 갈수록 내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생겼다라고 해서 자 보세요. 철새는 자유로운데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해서 지금 비교되고 있죠. 철새는 자유로운데 나는 자유롭지 못해.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두 대상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 안타까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서적 감정이죠. 추상적인 내 안타까움이 주름살로 남았다라고 해서 구체화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내가 시름시름 이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지. 담배 한 대를 피워물고 나는 여느 날처럼 신문을 폈다. 특별한 읽을 거리나 속 시원한 기사가 눈에 띌 리 없었다. 오전에는 별 할 일이 없으므로 1면부터 8면까지 샅샅이 읽고 저녁 텔레비전 프로를 훑어보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한가한 사람이죠. 지금 기원으로 나간다. 기원은 이제 바둑 두는 곳이죠. 우리 응답하라 1988 부분 채택이 맨날 기원 다니잖아. 그쵸? 강 회장이 벌써 출근해 있을 리가 없었다. 강 회장은 강원도 동지시 송천군 군민회 회장으로 나와 15년 넘이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다. 자, 이 사람도 나랑 같이 이제 실향민인 거죠. 나랑 같은 고향 사람이고, 그래서 나랑 형제처럼 지낸다. 이런 거를 우리가 호형, 호제 뭐 이렇게 불러요. 형이라 부르고 아우라 부른다. 뭐 이런 말이에요. 강 회장 고용은 부정령 아래 송하였고 나보다 7년 연상이었다. 흥남 철수 때 처녀와 자녀들을 고향에 두고 홀로 피난 내려와 구제품 따위를 파는 행상을 시작해선 60년대 초 이곳에 정착하여 상동시와 포목점을 내었다. 라고 해서 지금 강 회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나랑 좀 자주 노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지금 이 부분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강혜정의 인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내력이겠죠. 왜냐면 광회정의 인생이 얼마나 길겠어. 이거를 지금 단 몇 줄 사이로 이렇게 좀 줄이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요약적 제시라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광회정의 인생에 대해 우리가 엄청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잖아요. 좀 빠르게 나랑 좀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고 이 사람 역시 실향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내가 신문 바둑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대문 초인종이 길게 울렸대요. 누구세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종옥이 철문 쇠빗장을 달그락거리며 물었다. 김병국이라고 이 집에 살죠? 라고 누군가가 지금 정체불명의 사람이 우리 집 장남이죠.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대요. 종옥이 문을 열자 장교와 사병이 집 안으로 들었대요. 여러분 봐봐. 이런 사람들 군인들이잖아. 군인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와? 졸라 무섭죠. 장교는 중이었고 사병은 상등장했다. 둘의 거동은 당당한 데다 사병은 총을 메고 위장망 씌운 철모를 쓰고 있었다. 내 가슴이 철렁했고 오른쪽 턱에 경련이 왔다. 전쟁 때 철원 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중상을 당한 뒤부터 놀랄 때나 흥분할 때면 부교감 신경의 실조증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나는 나름 약간 전쟁의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당시 시대적인 이런 배경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사실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후유증이 없잖아요. 병국이가 제 엄에게 돈을 못한 애다 보니 내게 5천을 돌려던 게 그저께였다. 내가 강혜정에 돈을 빌려 애놈한테 주었더니 녀석이 그 돈을 무슨 말썽을 피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 왜냐 갑자기 군인이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군인이 우리 집을 찾아온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여름 한창 더위가 찔 무렵이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봐봐. 지금 이 시점에서 더 과거로 들어온 거야. 그치? 지금 다시 회상을 한 거야. 현재 시점에 이제 군인 찾아온 거죠. 과거 시점, 지난 여름으로. 그날도 마침 우리 아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때는 누구였냐면 공장의 노무과장이 찾으러 왔어요. 아까는 군인이었지 옛날에는 한 번은 노무과장 찾아온 적 있었대. 김범국이라는 작자가 누구요? 도대체 어떤 애인지 상판이나 좀 봅시다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분노감을 가지고 왔죠. 상판댁인 여러분 얼굴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야. 내 아들놈인데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해서 말을 더듬고 있죠. 목소리가 더듬거렸다. 한마디로 나라는 서술자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 거 알 수 있죠. 막 덜덜덜덜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자식이란 아직 맞박에 새파란 눈이 있고 그 새끼 좀 봅시다라고 해서 굉장히 적대감이 지금 느껴지죠. 다른 젊은이가 윽박을 질렀대요. 아들은 지금 집에 없는데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그 자식 간대를 부르라고요. 작사를 내버릴 거래요. 또 다른 젊은이가 방문 열린 큰 방과 건너방을 기웃거리며 말했다. 마흔쯤 돼 보인 노무과장은 자가 내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대요. 즉 이 사람은 약간 젊은이들의 행동과 좀 다르죠. 젊은이들은 막 굉장히 막 상판떼기 그 자식 뭐 작사를 내겠다 이러는데 노무과장은 나름 예의를 차리고 있어요.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병국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마루에 앉아보라고 했대요. 나는 병국이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 행선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걔는 보통 자정쯤 돼서 들어오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자제분 즉 병국이겠죠. 첫째 아들.
병국이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관계 요로에 진정서를 보냈대요. 한마디로 약간 이제 구청 같은 이런 행정시설에 진정서를 냈다는 거야. 이 공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여기 시보건과 접수한 진정서 사본 좀 보십시오. 이렇게 보건과에다 접수를 했대요. 병국이가. 노무과장은 마루에 걸터 앉아 복잡한 서류를 꺼냈대요. 내가 글을 한번 알아봤더니 성창비료 석유 공장은 연간 40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라고 해서 병국이가 그 공장의 어떤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건과에다가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그쵸? 진정서를.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병국이 시점에서는 당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못 쓰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즉 환경 오염에 지금 이 회사가 일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쓴 낙선 뭐 더 읽을 필요도 없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죠. 지금 병국이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며 한 젊은이는 내가 읽던 직정서를 낚아챘다. 아들놈이 낸 진정서 틀림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노무과장이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 이방번의 상습범이라는 거 이런 봐봐. 이 주변 공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오염 문제를 늘 제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6월에는 풍천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적이 있고 풍천화학 역시 야음을 튼다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동진강 하류 삼각조지대 각종 새 300여 마리와 물고기들 떼죽음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병국이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합니다. 라고 지금 이 사람은 인간보다 이런 자연의 어떤 동물들, 자연물들이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고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노무과장이. 새나 물고기란 말에 힘주어 강조했다. 기가 막혀서 뭐 제놈이 실신했다거나 가족이 떼죽음 당했다면 또 몰라라고 젊은이가 가소롭다는 시큰둥하게 말했대요.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뤄진 성과인지 선생도 알지요? 라고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이 당시가 이제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달성된 즉 1970년대 산업화의 모습이 지금 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죠. 자, 산업화 시대에 어떤 시대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이런 이제 뭐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어떤 손해, 즉 자연이 오염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젊은이가 내 눈을 찌를 때 손가락질했다. 빈대 잡겠다가 초과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걸 2번으로 뿌리 뽑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빈대 잡겠다가 초과삼간 태운다. 이거는 관용적 표현, 즉 속담이죠. 자, 이런 말을 왜 쓰나 봤더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과삼간이 이꼴 공장의 어떤 성과인 거죠. 공장에서 이제 뭔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거. 빈대는 이제 도유새, 동진강의 오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장의 성장에 감히 환경 문제 따위가 뭐 이런 말인 거죠. 자, 뿌리 뽑아야 돼 이런 것도 관용적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근절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해야 된다.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다. 그들은 병국이 소지를 두고 다시 한 차례 이구동성 삿대질하며 자정까지라도 기다리겠다면서 만호로 올라왔대요. 선생 진정도 진정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명예훼손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라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병국이가 한 짓이 명예훼손죄래. 간혹 기계 고장으로 가스가 새는 수는 있긴 합니다만 자 지금 봐봐 뭐야? 의도가 아니다. 우리는 고의가 아니다라는 거지. 실수다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죠. 변명. 그러나 그걸 고의로 몰아붙이는 이런 진정에는 우리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자제분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라고 지금 조금은 협박하는 거죠. 네 아들 우리가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선생도 지난번 반상회에 나갔다면 우리 B 공장에서 돌린 공문을 받아봤을 것입니다. 공단 측에서도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폐수, 풍속 측정 등 8대 공해 검증 기구를 사들이려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산을 책정했다는 건 샀다는 거 안 샀다는 거야. 그렇죠. 안 샀다는 거야. 한마디로 생색을 내고 있는 거죠. 예산 책정 나도 할 수 있는 봐봐. 내가 우리 수업 발전을 위해서 100억을 책정했다.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그쵸? 오염 가능 지역을 3단계로 분류하여 500여 가구 이주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것도 계획뿐이죠. 이것도 생색이죠. 생색. 아무것도 안 했어 사실. 노무과장이 숨을 돌리더니 담배를 꺼내 한 대 자기가 물고 한 대를 내게 권했다. 그로부터 그들은 1시간 남짓 집에 머물러 있었다. 노무과장의 이론을 앞던 설득으로 새 젊은이는 힘을 과시한 이역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그동안 병국이는 용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봐봐. 병국이가 용케 정말 기특하게도 않았다는 거야. 즉 나의 심리가 좀 드러나죠. 아버지의 심리. 뭐 아들을 조금은 옹호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병국이한테 미리 도망가라고 이렇게 연락을 할 수는 없지만 은근히 얘가 안 와서 이들을 못 마주친 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도 이틀째 집에 안 돌아오고 있었대. 병국이 이놈 새끼 대학 다니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지난 여름 일을 회상을 했어요. 지난 여름에도 공장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었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이 김병국 부침 되십니까? 중위가 정중하게 물었다. 다시 현재로 넘어왔죠. 다시 현재예요. 이제는 노무과장이 아니라 지금 군인이 다시 물어보고 있죠. 그렇습니다만 보호자로서 저희 부대까지 와줘야겠대요. 왠가 봤더니 아드님이 통금 시간에 우리 통제구역 안으로 무단 출입을 했어요. 선생님도 알겠지만 그 시간에 무단 출입자는 부대체에서 발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이유가 지금 등장했죠. 군인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병국이가 군부대에 몰래 들어갔다는 거지. 병국에 다쳤나요? 그런 정도 아니지만 잠시 시간을 내셔야겠어요 하면서 데려갔어요. 한마디로 지금 동행을 요구하려고 왔죠. 보호자의 출석이 필요하대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해석을 달리하면 까다로운 사건일 수 있으나 병국의 경우로 따져볼 때 그리 큰 걱정 안 좋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는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을 했대. 왜? 병국이가 해안선을 따라 남해온 간첩이 아니고 부대의 경계 배치 상황을 탐지하는 첩자가 아닌 이상 무사히 풀려나올 것이 뻔했다. 녀석은 새에 관한 무슨 조사를 목적으로 아님 수질 오염과 관련해 경계지구 안으로 잠입했음이 틀림없다라고 아버지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있죠. 이놈 새끼 또 뭐 환경 관련해서 뭐 좀 들어가서 보려고 했겠지. 우리가 대문 밖으로 나오니 군용 지프가 대기하고 있었다. 사병이 운전수 옆자리를 타고 중이야 난 뒷좌석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소개를 했대요. 뭐라고 내 소개했는지 한번 뒤에서 읽어볼게요. 자, 여기부터입니다. 나는 26해 전 전역된 대위 출신이다. 즉 나도 군인 출신이야. 그쵸? 1952년 1월 철원 전투에서 여러분 52년 6.25 전쟁이잖아. 그치? 6.25 전쟁. 중상을 입어 현재도 상위 장교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즉 다쳐서 이제 나온 사람을 상위 장교, 상위 군인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나는 이제 군대 출신이고 무공 훈장을 3개나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 앞에서 좀 생색낼만 하죠. 그런 말을 더듬더듬 역자 중위는 동지적 친근감을 보이며 상사님이시군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손히 응대를. 여러분 역시 뭐든지 좀 급을 갖고 있어야 돼. 그쵸? 파견 대장님 소관에 저는 그저 심부름 왔습니다만 하고 조금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죠. 아드님이 성인이기 때문에 굳이 보호자를 대동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그 언행 진부와 가족관계를 파악하려고 부르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이유를 말해줬죠. 그럼 혹 제 아들놈이 철새 휴식 장소나 은신처 찾아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요? 라고 지금 본인이 추측한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동진강 하류의 폐수 오염도를 조사할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옛날에도 이랬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럼 경찰서로 이첩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아빠 걱정이 되는 거야. 가보시면 만나겠지만 파경 대장님 무척 인간적입니다. 라고 해서 뭔가 조금은 법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인간적이다라는 거는 일단 조금 얘기를 해서 풀어줄 거다라는 거지. 더 물을 말이 없었다. 중이 어투를 보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대요. 한마디로 좀 안심이 됐다라는 거죠. 어느 차는 시내를 빠져나 석회천을 끼고 사방이 튼 해안지를 달렸다. 난 지프 차창으로 밖을 내려다보았다. 황량한 공한지 멀리로 B 공단의 공장 굴뚝들이 보였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 시내 쪽으로 날아갔다. 사명 정유 공장으로 짐작되는 굴뚝에 가스를 태우는 불꽃이 중동 유전제처럼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 라고 봐봐. 지금 이렇게 불꽃이 붉은 혀를 날름거리다. 이거 느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죠. 날름날름거리다. 즉 뭔가 아버지 역시 이런 산업화의 공장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황량한 공원지 원료 B공단 공장 굴뚝들이 보였고 그리고 연기가 막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굴뚝에 가스를 태우는 불꽃이 붉은 열을 날름거렸다라고 아빠 역시 어느 정도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요. 불꽃을 휩싼 검은 연기가 분지를 날리며 서쪽 하늘로 날아갔다. 소금내 섞인 바닷바람을 마시자 뭉쳐 누웠던 희열이 내 몸을 천천히 달고 왔다. 나는 바다에 눈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이 부분부터 아버지가
회상을 또 한번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회상이 다시 한번 시작돼요. 가을 햇살 아래 바다의 잔물가를 반짝였다. 나는 바닷바람을 마시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어릴 적부터 병국이 그놈은 바다를 무척이나 좋아했더랬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될 거예요. 저도 고향이 인천입니다만 소년들에게 바다는 늘 큰 꿈을 키워주지요. 큰 꿈, 그렇다.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자, 여기부터 이제 과거 회상이에요. 자, 이 부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딱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자, 병국이는 어릴 적부터 바다를 보면 큰 꿈을 키웠더란다. 이걸 병국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 일요일이면 자전거 뒤에 병국을 앉히고 자전거 앞에 병식을 태우고 나는 곧장 동진강 삼각주나 동남만 남쪽 돌기에 자리 잡은 장진포까지 바다 구경을 나섰대요. 동남만이 공업화의 거센 물결을 타자 한갓 고래잡이 기지였던 장진포가 항만 준설 공사를 마쳐 이제 몇만 톤급 배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 당시 고래잡이 배가 큰 배였대요. 아,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산업화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죠. 예전에는 그냥 고래잡이 배나 가장 큰 배 사이즈였는데 이제는 엄청 이제 항만이 좀 건설되고 굉장히 큰 배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어떤 산업화의 단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아버지 저는 외국 깃발을 탄 큰 기선이 보고 싶어요라고 얘는 이제 배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자, 통통배라 부르던 발동서는 여성은 안중에 서지 않았다. 갈색머리 코 큰 선원이 마도로스 파이프를 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인사하는 기선이 어촌에 닿을 리 없었지만 그는 남바다에 기선이 지나가는 구경이라도 했으면 하고 바랐대요. 그는 누구겠어? 병국이겠죠? 너는 큰 배가 그렇게 보고 싶어? 라고 아빠 물어봤대요. 아빠는 기선 타봤어? 했더니 이제 병국이가 조갑지를 주어 파도 위로 힘껏 내던졌대요. 나야 물론 여러 번 타봤어. 부산서 일본시 시모노세키란 한국까지 배를 타고 건넜지. 내 목소리가 시무룩했다. 해방 전 나는 오사카에서 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 아, 해방 전에 이제 일본 유학까지 갔던 사람이야. 그럼 봐봐. 이거는 더 과거의 상이야. 그쵸? 그러니까 아들과 바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과거인데 심지어 더 나의 젊은 시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종전을 그곳에서 맞을 뻔했다. 그럼 종전 이제 우리 1945년 8월 15일 그 종전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1944년 여름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해방은 금강산 1.4 마일사인 마야현에서 맞이했대요. 이듬해 봄 나는 대학에 다시 다니러 서울로 갔다라고 해서 더 과거 해상이 끝났죠. 아빠 큰 배를 타면 거룻배보다 훨씬 기분이 좋겠죠? 라고 병국이는 굉장히 지금 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빠 뭐라고 해? 병국아 통일되면 우리 그런 배 타고 아버지 고향으로 가자라고 자기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도 바닷가니 금강산 구경도 할 수 있거든. 내가 원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금강산에 수학여행 갔는데 해방되던 해는 1년 가까이 징용을 피하느라고 금강산 깊은 안자에 숨어 살았어 라고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한테 하는 거죠.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고향을 돌아가고 싶은 어떤 소망 같은 게 지금 담겨 있는 말이네요. 금강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면서요? 라고 해서 되게 가까이 있는데 못 가는 거죠. 물론 그림으로도 나는 금강산만큼 아름다운 산을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아빠가 이제 금강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어떤 내금강, 비로봉, 명경대, 동석동, 망군대, 백만봉, 조양봉, 십이폭포, 진주담, 외금강, 만물상, 비봉폭포, 연주담, 짐신봉, 오류동, 구룡천, 구룡연폭포 이거 거의 다 관동벌곡에 나와요. 자, 아무튼 아빠가 지금 이 부분에서 금강산의 지명을 막 나열을 하고 있죠. 금강산 안에 있는 다양한 지명을 막 나열을 하는 건 뭐겠어? 역시 그리움을 표현하는 거죠. 정말 그립다. 정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만하세요. 아빠 언제 그걸 다 외웠어요. 뇌절이에요, 뇌절 이런 거죠. 어디 그뿐인가? 해금강, 신금강 어떤 이것도 또 금강산이에요. 아빠 진짜 개 뇌절을 하고 있죠. 자, 나는 신이 나서 입술에 침을 튀겨가며 짓거렸다. 나만에 정착한 뒤 그곳이 그리워 지도를 펴놓고 주야장천 돌아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우게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워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맨날 첫날 볼 만큼. 내 눈앞에서 금강산을 일주하듯 기암절벽의 산봉우리와 청청한 폭포와 단풍으로 타오른 떨기나무 숲이 원색 영화 장면처럼 스쳤대요. 자, 눈에 선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저 바다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 금강산에 닿겠네요. 그럼 아빠 고향 통천에라도 갔지. 해방 전에 내 할아버지는 그래서 큰 어장을 가지고 계셨어. 아, 할아버지 부자였어. 그쵸? 그러니까 일본 유학까지 갔었겠죠. 살아계시면 연세가 59, 내년이 환갑이로구나 해서 아버지 생사도 몰라요. 그쵸? 갈매기 두 마리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자, 중요한 문장이 한번 나오네요. 여러분, 갈매기 두 마리는 북한으로 막 훨훨 날아가요. 근데 즉 아버지는 북한으로 갈 수가 없죠. 나와 대조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저 갈매기 타고 갈 수 있다면 내일 아침쯤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버지, 닐스의 이상한 여행이란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했더니 아빠가 안 읽어봤대요. 그 책을 보면 닐스가 꼬마 요정 통태를 못 사게 굴다 요술에 걸려 키가 10cm도 안 된 난쟁이로 변하지요. 그래서 큰 거위를 타고 기러기 떼를 따라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나요. 재미있는 동화책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네. 그럼 아버지만 거위 타고 고향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아니지, 너희도 태워서 고향으로 떠나야지. 야, 신난다. 정말 그런 요술이 동화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제 아들이 말을 하는 거야. 즉 한마디로 보세요. 북한을 가는 방법은 요술이 아니면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인 거야. 즉 요술을 바랄 정도라면 굉장히 지금 현재 통일이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즉 통일에 대한 어떤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죠. 실제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요술에 기대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프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섰다. 자, 여러분 과거 회상 끝났어요. 여기 앞에서. 자, 끝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 현재는 지금 이제 군인과 아버지가 군부대로 향하고 있었죠. 진짜 길죠. 본부 막사 앞에 차가 멎자 우리는 내렸다. 중위는 나를 본부 막사 파견 대장실로 안내했고 그의 계급은 소령이었대요. 김병국 부친 되십니다 하고 이제 반갑습니다. 윤영구랍니다. 앉으시죠 라고 얘기를 하네요. 윤소령은 나를 회의용 책상으로 안내해 간이 철제 의자를 권했고 그는 호임다운 인상의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여 중위의 파견 대장은 인간적이라는 말에 한결 신뢰감을 주었대요. 한마디로 그 윤소령을 지금 가늠하고 있는 거죠. 외양을 보고 아, 이 사람 성격이 어떻겠구나라고 짐작하고 있어요. 자식이 못나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즉 의도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고의는 아닐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아들을 쉴드치는 거죠. 어젯밤 마침 제가 부대에서 숙식할 일이 있어 장시간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눠봤는데 똑똑한 젊은이더라고요. 요즘 제 딴에는 뭐 조리와 환경오염 스타일 연구한다시고 그 일 때문에 심려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제분은 궁 통제구역 출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텐데도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설령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사전에 부대 양해나 협조부터 요청해야지요. 라고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성격인 거 알 수 있겠죠. 즉 병국이는 잘못하긴 한 겁니다 라는 거죠. 물론 그래야죠. 야영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월경했겠죠 라고 계속 이제 아버지는 좀 쉴드를 치고 싶다 보니까 변명하는 거죠. 고의는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한번 용서를 해주세요 라고 지금 계속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윤소령은 병국의 신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1968 11월 울산 삼척지구 무장 공비 추력 여러분 간첩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얘기를 했대요. 그들은 야음을 튼다 쾌속정을 이용해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간첩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는 실전이 없될 뿐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쉬고 있는 준전지 상태 아닙니까? 라고 다시 한번 현실을 일깨워주죠. 우리는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비가 삼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윤소령은 당번병을 불러 김병국 군을 데려오라고 했다. 한참 뒤 사병과 함께 경국의 파견 대장실로 들어왔는데 떼꾸 간증 꾀지지한 몰골 중병 환자 같았다. 점퍼와 검정 바지 펄투성이 즉 펄이란 거 여러분 그 반짝반짝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갯벌의 진흙을 펄이라고 해요. 즉 갯벌 진흙이 막 묻어가지고 막 엄청 지저분해 보였대. 아 병국이의 외양 묘사가 드러나고 있죠. 굉장히 초라한 느낌이 지금 들어요. 이 녀석아 넌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놈이냐? 라고 일부러 아빠가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못 혼낼 거 아니야. 통금 시간에 허가증 없이 해안일 때 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 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도 시대상이 드러나죠. 여러분 1970년대에는 통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밤 10시 이러면 집에 가야 되는 거야. 대박이죠? 그래도 변명은 고정하십시오. 저제분 의도나 진심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이제 보내주겠죠. 병국은 간밤에 쓴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고 각서 한 장을 썼대요. 각서에 연대 보증을 삼으로써 우리 부자가 파견대 정문을 나서기는 정오가 가까울 무렵이었다. 한마디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겨우 나왔다는 거야. 닭털 침낭과 등산 배낭, 2인용 천막 그리고 걸레 조각처럼 늘어진 바다 오리와 꼬마 물때에서 시신이 각 10구씩이었다. 즉 정말로 병국이는 이제 새 시체들을 이제 모아서 연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죽은 새는 뭘 하게? 응포리 쪽으로 걸으며 내가 물었다. 해부를 해서 사인을 캐보려고요. 폐수 탓일까? 글쎄요. 라고 이제 폐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도 시장할 테니 아바이 집으로 가서 점심 요기나 하자라고 해서 이제 아들을 밥을 먹이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 아무래도 새를 독살하는 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병국이는 뭔가 좀 추측을 하나 하고 있죠. 꼭 폐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 같다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니? 갑자기 떼죽음 당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전에도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아빠 역시 여러분 보세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역시 새들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국이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네가 보기에는 어때?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는 병국이를 어느 정도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병국은 철새의 죽음과 병식이 하는 일, 동생이죠. 관련이 있으면 알게 되고 문제의식 갖지 못하면 병식과 졸라 싸워요. 술집에서. 병국은 버스에서 내려 술집을 지나가다가 통일을 기다린 아버지의 말을 듣지만 자신의 존재가 도움을 되지 못하는 생각을 지나쳐 버린다. 그리고 비상하는 도요새를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놓치고 만다 해서 마지막에 좀 환상적인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병국이를 아버지가 이제 군부대에서 빼오는 장면이 주된 장면이었고요. 아버지의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실향민의 시각,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많이 묻어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다른 부분이 좀 다른 것들도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아버지의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보니까 좀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에 회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친구들 체크를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한번 봅시다.